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됐는데요. 우선 김 기자께서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내린 것을 두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선 상황인데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이제 국민의힘에게 내준 것이 이제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과 이제 정부의 레임덕이 이제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를 의식한 듯이 청와대는 지난 16일에 5개 부처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원샷 인적 쇄신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 중심에는 역시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자도 있는데요.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 출신으로 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당시에도 유신 반대 운동 등을 주도를 하면서 재적과 복학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당선되어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도 이제 불립니다. 네, 대구 경북이 역대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국무총리 지명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삼 정권 이후에 이제 6명의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 총리는 이제 22명이 나왔고, 그리고 총리 서리가 임명되는 거는 이제 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TK 출신은 1995년에 김영삼 정권 당시에 이수성 총리, 그러니까 경북 칠곡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된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TK 출신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지역 중복 차원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었고, 다른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TK 패싱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소외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했던 이낙연, 정세균 총리 역시 모두 이제 호남 출신이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 이제 총리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임기 말의 총리는 관료형 총리가 좀 많이 뽑히는 그런 관례적으로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이제 관료형은 아니에요,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소수인 TK 지역 출신 의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총리 지명자로 총리 예정자로 지명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총리는 대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좀 중립적인 인물을 총리로 내세우는 게 관례였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고건, 또 김대중 대통령은 김석수 대법관, 노무현 대통령은 한석수 외교통상본부장, 이명박 대통령은 또 김항식 전 대법관 등 역대 정권 말기 총리를 보면은 주로 대법관이나 관리 출신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를 했다는 점에서 일단 갈래를 깬 건데, 사실 김부겸 내정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하면서 김부겸 후보자는 이제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전임 이제 정세균 총리가 경제형 총리를 내세웠다면 김 후보자는 이제 지역 화합을 내세운 화합형 총리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여권으로서는 내년 대선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중도 개혁 성향의 인물로도 꼽힙니다.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행동이 뒷받침하는 소신파로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총리가 되면 국정 안정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평가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나왔고, 그리고 새 총리의 향후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여야 대립이 심한 지금의 불안한 상황 때문입니다.
네, 뭐 정치인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두루두루 좀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네. 국회 인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김부겸 정 장관 같은 경우에는 TK 출신이고 또 이제 그동안 야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모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충돌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준에 크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물론 야당에서 아무 문제도 제기를 안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인준을 못 받을 정도의 문제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은 게 사실이고요.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견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좀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제 김부겸 의원을 살짝 디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호칭이 부겸이 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TK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 후보자가 예전에 대구에서 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려고 할 때 대구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야당이 되겠습니다. 쓴소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말을 좀 회가지 않느냐 그런 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할 때는 가덕도 신공항 이제 진짜 맞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때 이제 가덕도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다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당 대표 나올 때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 유착, 적폐다 이런 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그 좀 합리적이고 쓸소리를 마다 않는 김부겸 의원이 이제 상당히 좀 바뀐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이제 청문회에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이제 이주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장관 시절에도 청문회를 어찌됐든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 인사에게 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네. 친분이 여러모로 두텁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더 정치적으로 보면 또 뭐 여당, 야당을 구분해야 되니까 또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당 내에서도 지금 김부겸 전 장관의 어떤 행보가 관심인데요. 사실 뭐 당 내에서도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TK 비주류라는 평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뭐 친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메이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TK는 사실 민주당 불모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조건만 보면 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뭐 당내 역학 구조상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데다가 뭐 아직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도 더군다나 요즘 백신으로 정부가 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대책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뭐 1년 남짓한 시간에 다른 역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번 4.4.7 이제 재보선 참패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여권 내에 이제 강경 진보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의 간섭과 강한 반발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 총리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극성 지지층을 이제 돌려 세우면서 있게 될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부겸 지명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총리 지명을 앞두고 이제 그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자 김부겸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사실
최근까지는 계속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좀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뭐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래 힘들어하고 또 지쳐 계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서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있던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아무래도 이 지명자가 대구 경북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구 경북에 풀리지 않는 수건 사업의 해결에도 이제 총리 지명자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총리가 지명이 되면 지역에서 총리 지명자가 힘써줄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먼저 꼽히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서 대구 경북에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 제정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법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면 대구 경북 신통합 신공항법을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이 신공항에 이제 대구 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대구 경북이 좀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공항 육성 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도 명분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구 구미 간 낙동강 치수원 갈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구와 구미 또 경북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 특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울진과 영덕의 탈원전 정책 피해 보상 문제, 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고요. 대구 경북은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여야 정치권을 압박할 건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가 안살림을 또 사는 또 국무총리직이다 보니까 뭐 역대 국무총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부겸 국무총리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그래도 자기 고향인 대구 경북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힘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고 있고 또 지역 정가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세균 국무총리 이후에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 지명을 위해서 이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5개 부처에 대한 개편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논란이 됐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교체가 됐죠.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뭐 사실 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 후 109일 만에 이렇게 또 자리가 바뀌어진 건데요. 부임하고 나서 이사대책 공급 등 이런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이게 공공이 주도해서 나가는 주택 공급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때 아니게 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면서 이렇게 빨리 교체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밝혔던 변창흠 장관인 만큼 물러나면서도 이 이사 공급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마무리해달라라는 답변을 남겼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 또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발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박준영 현 차관이 승진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여성인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선에서 이제 여당 문재인 정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임덕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른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 거론되던 여당 정치인 그리고 관료 출신들이 되고 입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등을 돌린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관심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은 최하까지 치닫았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에 그쳤습니다. 네. 취임 후 사상 최저치인데요.
올해 들어 30-40%로 오가던 지지율은 이제 지난 1주차 조사에서 40%를 찍은 뒤에는 줄곧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요. 네. 또 한 달 만에 30%까지 밀렸고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가 무너진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지지율 반등을 못하고 30%대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난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 교체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또 감염병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주제는 이제 기후 시계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구에서 세계 세 번째 기후 시계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구는 이번에 기후 시계 설치를 계기로 해서 환경 모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 기후 시계가 무엇인지 조금은 생소하실 건데요. 자, 이번엔 이 기자께서 이 기후 시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기후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1.5도 더 오르는 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섭씨 1.5도는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권고하는 최소한의 지구 기온 상승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올라가면 전 세계 곳곳에 홍수, 가뭄, 폭염, 폭설,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등 각종 환경 재앙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 총량,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잔여 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해 표시한 시계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네, 1.5도에 대한 위험성이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군요. 자, 이번 기후시계 설치가 이제 전국에서는 이번에 대구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후 시계는 지난 2019년 9월에 독일의 베를린 기후 연구소에 이제 처음 설치가 됐고 1년 뒤인 2020년 9월에 미국 뉴욕의 거리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입니다. 대구시는 이제 지구의 날 51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6월 6일까지 51일간 개최하는 대구 시민 생명축제 기념식에서 기후시계 제막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지난주 16일 날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기후 변화라는 말이 단어가 주는 그 좀 가벼움이랄까요? 어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담아내지 네.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뭐 기후 이상, 기후 변이, 기후 위기 뭐 이런 단어로 좀 바꾸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1.5도만 있습니다. 올라간다 해도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뭐 좀 그렇긴 하죠. 사실 네, 이번에 뭐 이런 경각심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기후시계도 동대구역 3번 출구에 설치가 됐거든요. 네네. 가로 4.8m, 높이 38cm 규모인데 뭐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구 기온이 1.5도 올라가기까지 남은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머처럼 보여주는 시계거든요. 사실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뭐 기후 시계 설치도 그렇고 이런 환경의 날 이런 것들을 맞아서 대구시 내에서도 곳곳에 이런 행사들을 유치할 전망인데 오는 6월 5일까지 이어지는 대구 시민 생명 축제에는 뭐 지구의 날 기념식, 뭐 대구 탄소 중립 시민 추진단 발대식, 또 탄소 중립 시민 행동, 뭐 중립 챌린지, 환경 영화 상영 등 이런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요.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 기념식에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기후 변화 적응과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구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시민 생명 축제가 기후 위기를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이 탄소 배출 그리고 기후 이상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인 공조도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미국과 발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안도 이게 친환경 산업 발전, 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은 재가입을 했고 또 이런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와도 맞아떨어져요. 환경 관련 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부는 이 기후 변화 대응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의제이자 이 한미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양국은 일단 미국이 지난 22일 주최한 기후 정상회의와 오늘 5월 30일부터 개최하는 P4G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단어의 회의인데요. 이게 서울 정상회의가 5월 말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 기후 정상회의에 40개국 정상을 이제 초청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소식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설치되고 있는 기후 시계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슈앤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